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통계학을 알기 위해서는요, 연력학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게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연력학을 그래도 한 번씩은 공부를 합니다. 특히 이제 학부생 때 연력학 수업이 한 번 정도는 있게 되는데요. 이게 화학의 여러 가지 어,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연력학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좀 이 그 연력학의 기본적인 얘기를 빠르게 목표는 이제 1시간 이내에 훑으려고 하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개념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요.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용어가 계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 뭐 어려울 거 없고요. 전체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뭐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적인 그냥 세상 전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간의 일부를 우리가 계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은 닫혀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열려 있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구 전체를 계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구를 어디까지로 정의하느냐에 문제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지표면 기준 뭐 60km 60km까지는 뭐 지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계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주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서라운딩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계와 주위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계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로 주위와 물질을 교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위와 물질과 에너지를 전혀 교환할 수 없는 계가 있습니다. 그런 계를 우리가 고립계라고 우리말로 하고요. 말 그대로 고립이 되어 있는 거죠. 물질도 주고받을 수 없고 에너지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온병은 보온병인데 아주 이상적으로 완벽한 보온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에 있는 액체나 기체가 새어나오지 못하고 또 역시 안에 있는 열이나 안에 있는 차가운 것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립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 있는 당연히 보온병들은 전부 다 고립계가 아닙니다. 얘들은 다 물질도 생성할 수 있고 에너지도 주고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제 물질은 교환할 수 없는데 근데 에너지는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녀석을 우리가 다침계라고 하고요. 뭐 이것도 역시 아주 이상화된 용기, 꽉 닫힌 용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뚜껑을 꽉 닫아서 절대 아무것도 못 나오게 되어 있다면 열 같은 것은 주위와 교환을 할 수 있지만 얘가 물질은 교환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교환이 가능한 계를 우리가 열린 계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열린 개라고 부르고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개는 열린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한 그런 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열린 개라고 할 수 있지만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고립개라는 것, 또 닫힌 개라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용어들이 앞으로 사용될 거라서 조금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개의 성질을 연구를 합니다. 연력학에서 하는 게 이제 성질을 연구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연력학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물리적 성질입니다. 물리적 성질을 하는 것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성질에 대해서 단일한 숫자가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개의 성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가 있는데 온도 이런 것이 그 개의 대표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온도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아직 잘 섞이지가 않아서 여기는 80도인데 여기는 20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개의 성질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개 하나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우리가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온도 값을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개의 성질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개의 성질을 표현하는 중요한 한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이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기 성질이라는 것은 개를 똑같게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옆에다 갖다 딱 붙여놨을 때 2배가 되는 성질이고요. 세기 성질은 개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옆에 붙여놔서 딱 붙여놔도 2배가 되지 않는, 사실은 정확히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세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온도를 예를 들었죠. 온도 같은 경우 제가 80도짜리 지금 개가 있어요. 개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옆에다가 붙입니다. 자, 160도가 되나요? 아니죠. 80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온도는 세기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100kg짜리 개가 있어요. 얘를 제가 카피 페이스트 딱 한 다음에 옆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200kg로 늘어나죠. 2배가 되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크기 성질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나타내는 양이죠. 질량을 우리가 크기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부피가 있습니다. 부피 같은 경우에 1리터짜리 이렇게 개가 있을 때 개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옆에다 붙여서 두 개를 합쳐 놓으면 2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부피도 크기 성질이 되겠고요. 여기 써 있는 단위들은 전부 다 SI 단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자들이 좋아하는 양이죠. 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위는 이제 몰이라고 쓰고요. 몰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1몰짜리 개가 있으면 걔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붙이면 2몰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 성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세기 성질은 먼저 대표적인 세기 성질이 온도가 있었지만 또 하나가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 같은 경우에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SI, 정확히 말하면 SI 단위는 아니고 SI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얘는 뉴턴 퍼 제곱미터랑 같죠. 근데 얘는 이제 실제 우리가 특히 화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좀 덜 유용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른 단위들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1바라고 하게 되면 10의 5승 파스칼을 우리가 1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표준 압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게 10의 5승이라는 애매한 숫자냐? 이게 1기압이 대충 10의 5승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232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이 대기압,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라고 부르는 압력이 되죠.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1기압, 1atm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얘랑 유사한 그리고 그냥 10의 배수로 표현되는 값이 이제 10의 5승 파스칼이라서 우리가 1바를 10의 5승 파스칼로 정의를 합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언제 많이 듣죠? 그 태풍 예보할 때 네, 헥토 파스칼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듣는 말이 되겠죠. 이게 압력에 대한 얘기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 이렇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되게 애매한 정의고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는 표현은 그냥 이제 에너지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정해주는 어떤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100도와 99도가 있으면 100도에서 99도로 열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SI 단위로는 켈빈을 사용을 합니다. 절대 온도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섭씨 온도는 이제 거기다가 273.15라고 하는 숫자를 빼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개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은 사실 정의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정의를 해봐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고립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성질들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그 성질들이 시간을 무한히 보내도 계속해서 같은 값을 유지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 개가 평형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통계역학은 평형통계역학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이제 평형에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평형에 있어야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평형통계역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연력학도 이제 평형연력학이 되겠습니다. 자, 평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자, 기계적 평형은 뭐냐?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여기 그려져 있는 상황은 평형이 아닌 상황입니다. 평형이 아니에요. 자, 걔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벽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이 벽이 움직일 수 있는 벽입니다. 스무스하게. 그리고 벽은 벽이라서 여기 이제 틈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자, 왼쪽 영역은 압력이 높고 오른쪽 영역은 압력이 낮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가 스르르르르르 움직이게 됩니다. 어떨 때까지? 양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렇죠? 요게 이제 평형입니다. 이러고 나면 시간을 무한히 둬도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의 압력이 같아지는 상태에서 쭉 유지되는 상태, 요 상태를 우리가 기계적 평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보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쭉 지남에 따라서. 뭐가 보존될까요? 1번 압력이 보존이 되겠죠. 지금 압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압력은 계속 똑같게 유지가 될 거고요. 또 하나 부피가 보존이 됩니다.
여기랑 여기의 부피는 달라요. 지금 그림에도 있다시피 V1, V2라고 하게 되면 평형이 쭉 유지됨에 따라서 V1 자리는 계속 V1을 가지고 가고요. V2 자리는 계속해서 V2라고 하는 그 부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형을 우리가 기계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아주 새로운 개념 아니죠. 자, 두 번째 평형. 확산 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화학 평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화학자들이 말하는 화학 평형은 다른 거라서 저는 이제 이 확산 평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똑같게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 출발을 할게요. 평형이 아닌 상태인데, 자, 왼쪽에는 파란색 입자를, 오른쪽에는 빨간색 입자, 기체 입자라고 합시다. 기체 입자들을 집어넣고 가운데다가 벽을 쳤는데, 벽은 벽인데 사실은 벽이 아니에요. 이게 permeable이라고 하면 투과성이 있는 이란 얘기입니다. 벽인데 이게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린 벽을 쳐놨어요. 그냥 공간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체 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파란색 애들은 오른쪽으로, 빨간색 애들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양쪽에 파란색과 빨간색들이 고루 섞인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는 계속 움직이긴 해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움직이긴 하는데 쭉 그냥 겉보기에는 우리가 큰 차원에서 보기에는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산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부르고요. 이때 유지되는 건 뭔가? 잘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빨간색의 몰수, 파란색의 몰수, 입자의 수가 같은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우리가 유지된다고 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력학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가 몇 개 안 그려놔서 그렇지 1몰, 1몰씩 들어있다고 하면 1몰이 유지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몰수가 유지되는 평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아직 괜찮죠? 네. 3번 이제 열적 평형. 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 평형이 아닌 상태를 살펴보면 두 개의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서로 전도성 벽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열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벽이 사이에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고온, 오른쪽은 저온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상식에 따라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양쪽의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적 평형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는 뭐가 유지될까요?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평형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적 평형, 확상 평형, 그리고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각각이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연력학에 이제 법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그중에 0법칙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숫자가 이따위로 붙었냐? 처음엔 1법칙, 2법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법칙이 발견이 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학적으로 이 연력학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0법칙이라는 놈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0법칙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근데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딴 걸 왜 법칙으로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0법칙이 뭘 얘기하는지 봅시다. A랑 C라고 하는 두 개의 개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고, 즉 온도가 같고, C랑 B라고 하는 개가 역시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 역시 C랑 B가 또 역시 온도가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A랑 B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두 개의 온도가 같다. 으잉? 이거는 등호의 성질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연력학을 이제 형식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법칙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아, 그렇구나. 쓸데없는 걸 사람들이 만들고 이런 걸 이제 열심히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평형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력학의 용어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개의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상태라는 말은 사실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력학에서의 상태는 그 성질들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성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개가 평형에 있고 각각의 개가 평형에 있을 때 각 개는 하나의 숫자로서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질들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느냐를 모으면 우리가 개의 상태를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샘플이 완벽히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는 몰수, 부피, 압력, 온도 같은 값들이 결정이 되면
그 값들을 가지고 하나의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몰이고 1리터고 1기압이고 300켈빈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그냥 하나의 상태고요. 또 역시 뭐 비슷하게 0.5몰이고 이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져도 우리가 역시 다른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글씨가 지금 굉장히 날아가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짝만 바뀌어도 사실은 다른 상태인 거죠. 저 숫자들이. 상태가 제가 살짝만 바뀌어 들어가 있는데 상태 변화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살펴봤던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는 하나의 MVPT 조합에서 다른 MVPT 조합으로 상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상태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를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일반학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일반학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죠. PVNRT.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는 외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근데 사실은 얘는 뭐냐면 방금 살펴봤던 요 개의 상태를 정의하는 여러 개의 성질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 상태 방정식이 됩니다. 요 네 가지 변수들의 관계식.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압력을 우리가 TVN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V분의 nR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상태 방정식의 한 가지 예가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떠한 모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항상 이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립하지 않을 그러니까 뭐 액체나 아니면 고체나 기체 중에서도 이상기체가 아닌 놈들은 이제 다른 이 상태 방정식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개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쉬운 얘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탈탈탈탈탈탈 털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요. 왜 애매하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자들이 있고 원자들이 있으니까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 원자들의 포텐셜 에너지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원자들은 원자라고 하는 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죠? 얘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아, 그럼 원자핵과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다 구하면 되겠네요. 아, 원자핵도 근데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원자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빠글빠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강한 핵력으로 붙어 있죠. 아, 그러면 그 강한 핵력까지 다 고려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쓰면 되겠네요. 근데 또 역시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쿼크라고 하는 놈들로 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쌍생성과 쌍소멸이라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입자 물리학에 따르면.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다 사실은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더한다는 걸 어디까지 더할 거라는 게 사실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에너지 플럭추에이션 요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절대값을 절대적으로 얼마다라는 값을 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상의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상기체. 그럼 이상기체는 어차피 가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입자들은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딱 하나짜리 입자야.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럼 얘들의 운동 에너지를 다 세면 내부 에너지를 정확히 절대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이런 시스템들에서는 내부 에너지를 절대적인 값으로 구하는 것이 불가능. 자, 이 내부 에너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부 에너지를 바꾸고 싶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가 있고요, 여기. 여기는 이제 주위 영역입니다. 주위에 이제 분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개가 주위에 에너지를 발산을 했어요. 내부 에너지를 방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부 에너지가 두 가지 형태로 주위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위에 있는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분자들의 운동을 더 무질서하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개가 열을 방출한다라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이 더 상승하는,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같은 이제 에너지를 줬더라도 주위에 있는 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크기로 움직이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걔는 주위에다가 에너지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하나는 열과 1은 어떤 물리량은 맞는데 얘들은 어떤 걔의 상태에 대한 물리량이 아니고요. 걔가 내부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방법으로서의 두 가지 물리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1법칙도 사실 들으면 여러분은 이제 현대 과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뭐냐? 고립계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보존은 항상 성립한다. 이걸 계속 배웠죠. 물리에서도 배우고 화학에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9세기 이제 연력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게 전혀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신기한 개념이었는데요. 근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주위에 이제 1과 열의 형태로 내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1로 줬을 때랑 열로 줬을 때 그게 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연력학 제일법칙이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이거는 똑같게 내부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놈은 그냥 하나의 양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1로 에너지를 주고받든 열로 에너지를 주고받든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인 거예요. 얘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1과 열이라는 놈은 결국 이 내부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대등한 방법이라는 지금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등하다는 게 1로 줬을 때랑 열로 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내부 에너지가 나왔더라도 걔의 다른 상태가 바뀐다거나 다른 성질이 바뀐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열 더하기 1이 결국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을 한다. 인 거죠. 물리하는 사람들은 약간 요거를 다른 식으로 쓰는데요. 물리하는 사람들은 2를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서 Q 빼기 W로 쓰는데요. 우리는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이니까 더하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것도 역시 기호가 좀 다양한데 델타 Q라고 제가 쓴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씁니다. D에다가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 맘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양을 얘기를 할 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DU라고 하게 되면 아주 작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는 뜻이 되겠고요. 델타 Q, 델타 W라고 하게 되면 아주 작은 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1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네,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적분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미적분을 쓰려면 아주 작은 양을 정의를 해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1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얘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혹은 이제 일반 물리 때 배웠을 그런 표현인데요. 이제 1의 아주 작은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냐면 힘을 가해서 아주 조금 이동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의 정의죠. 힘을 가해서 얘를 이동을 시킬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개의 벡터를 곱할 때 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뭐 자세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적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1과 약간의 이제 미소 거리 변화를 곱해서 우리가 1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힘,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이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식적으로는 그냥 힘이라고 대응되는 어떤 개념, 얘의 특징은 뭐냐면 세기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세기성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S라는 건 이제 이동량인데요. 이 이동량도 우리가 그냥 원래 물리에서 알고 있는 거리 조금 이동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크기 성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기 성질과 크기 성질을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비단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줘가지고 실제로 이 물체를 움직이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식이지만 예를 들면 전기적인 힘, 자기적인 힘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한 세기 성질과 크기 성질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일반화를 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호 같은 경우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부호라는 건 결국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1이 양수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델타 U가 Q 더하기 W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양수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부 에너지가 걔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1이 주어지게 되면 그게 플러스 사인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된다면 델타 U가 줄어드는 방향이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방출되는 방향으로 이를 우리가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력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일이 이제 팽창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팽창일은 뭐냐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어떤 실린더가 있죠. 원통형의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기체를 담았다고 하든 액체를 담았다고 하든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를 우리가 개라고 정의를 할게요. 우리의 관심사인 개고요. 여기가 이제 주위가 되겠습니다. 주의가 될 거고 그 바깥 부분은 다 고립계라서 아무것도 이제 에너지도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위와 개 사이에는 판때기가 하나 있는데 이 판때기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판때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회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이제 그 판때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개에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먼저 개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P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할 거냐면 주위가 근데 얘랑 압력이 살짝 달라요. 살짝이든 뭐 많이 다르든 상관없는데 외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판때기의 면적을 우리가 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걔를 세팅을 해놓고요. 자, 만약에 이 압력이 이 압력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까 우리가 기계적 표현할 때 했던 얘기처럼 저 판때기가 스르르르르르 움직입니다. 저 판때기 움직일 수 있는 판때기예요. 움직여서 제가 결국은 압력이 같아지는 데까지 가게 되겠죠. 자, 움직였다 칩시다. 스르스르 움직여서 DG만큼 아주 조금 Z축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피 변화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단면적 A 곱하기 요 높이 DG 하게 되면 부피 변화 DV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개가 한 일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일단 뭐 내적의 정의대로 내적은 뭐 각각의 성분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준다라고 우리가 정의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X축이나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제가 부호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내부 에너지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얘가 밖으로 밀죠. 바깥쪽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자기 내부 에너지를 소진을 해서 밖으로 이제 밀게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 dg가 될 텐데요. 자, 이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여기에서 얘를 누르고 있는 힘이죠. 그 힘에 대해서 얘가 일을 하는 거죠. 이 누르고 있는 힘이라는 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요 압력에서 기인을 하게 되겠죠. 외부 압력에서 기인을 합니다. 근데 외부 압력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힘 나누기 면적 해서 단위 면적당 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식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1이라는 놈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ADG라고 하는 놈이 아까 뭐였죠? DV라고 부피 변화로 우리가 넣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1의 작은 양 변화 미소량이 델타 W가 마이너스 외부 압력 곱하기 DV의 형태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내부 압력이 아니고 외부 압력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외부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 요게 이제 팽창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펑션이 상태 함수, 그다음에 패스 펑션이 경로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상태 함수라는 건 뭐냐면 걔의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는 성질을 얘기를 하고요. 걔가 어떠한 역사를 걸어왔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양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내부 에너지, 압력, 부피, 뭐 온도 이런 애들은 얘를 온도를 100도씨를 만들었으면 고온에서 얘를 식혔든지 저온에서 뜨겁게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100도씨는 100도씨예요. 그게 다른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을 이제 경로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경로 함수는 두 개의 상태에 어떤 경로를 따라서 변화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양이 결정되는 그런 물리량을 우리가 경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1과 열이 대표적인 이제 경로 함수가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상태함수는 이제 완전 미분이라는 형태로 쓰여지고 경로함수는 불완전 미분이라는 형태로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그 수학을 깊게 다루진 않을 거니까 네, 그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얘기를 했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력화학의 두 번째 법칙을 알기 위해서 시간의 화살이라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근데 공간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X축이라고 하면 X축을 제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은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중에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갑니다. 우리가. 그렇죠?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뭐 시간 여행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설도 쓰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 여행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시간 여행을 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 아마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일찍부터 19세기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입니다. 자,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던집니다. 그러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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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이렇게 이제 가죠. 시간의 화살이죠. 반대로 돌리면 딩딩딩딩딩딩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 이게 이쪽 방향으로 돌렸는지 이쪽 방향으로 돌렸는지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간의 화살 개념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나요? 이 시간의 화살을 거꾸로 돌리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에너지 관점에서 봅시다. 공이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던지는 순간 이게 중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삥 부딪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렇죠? 열이 방출이 되면서 에너지가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쭉쭉쭉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의 총합은 어떻게 되죠? 보존됩니다. 여기서 고립기라고 칩시다. 네, 보존됩니다. 1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거꾸로 가는 과정도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한쪽 방향으로밖에 흐르지 않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제가 힌트를 사실은 그려놨는데 1과 열은 사실은 같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어떤 의미냐면 1은 우리가 100% 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죠. 이걸 보면 굉장히 쓸모없는 일을 해가지고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추울 때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열은 100% 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과정에 보시면 이렇게 열로 손실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일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화살이 흘러가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걸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가역 변화와 비가역 변화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역이라는 것은 역과정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비가역은 역과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가역 과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무한히 작은 변화들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 변화들은 항상 걔가 평형에 있는 것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거꾸로 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아까 그런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요. 얘를 늘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천천히 늘려요. 아주 천천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이제 뭐 분자들이 있겠죠. 얘들이 움직이는 거를 느끼질 못해. 이 벽이 움직이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얘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천천히 움직이면 얘들이 이렇게 간 다음에 얘를 거꾸로 돌려도 천천히 눌러가지고 요걸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요걸 이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돌린다고 할 때 요렇게 돌리나 요렇게 돌리나 별 문제 없이 차이 없이 우리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가역 과정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비가역 과정은 거꾸로 돌렸을 때 이상해 보이는 게 비가역 과정입니다. 아까 공 튀기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자, 방금 요 피스톤의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제가 얘를 확 잡아 뺀 거예요. 확 잡아 빼면 어떻게 되나요? 분자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위쪽에 진공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진공에 얘들이 서서히 이제 확산을 통해서 퍼져나감으로써 이제 얘가 전체적으로 평형을 다시 이루게 될 텐데요. 얘는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고 있던 애가 갑자기 훅 하고 얘네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진공이 만들어진 다음에 내가 이걸 확 내린 것처럼 보이겠죠. 가능한 과정인가요? 아니죠. 불가능한 과정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간의 화살이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역 과정은 시간의 화살이 성립되는 과정인 거고요.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화살이 성립 안 된다기보다는 매우 이게 느리고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마치 그냥 계속 평형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정과정이나 역과정이나 둘 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과정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엔트로피가 사실 보통의 이제 물리화학 교육 과정에서 최초로 만나는 어려운 개념이 될 텐데 양자를 먼저 배우지 않는다면 연력학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이게 뭔 소리야 싶은 이제 그런 녀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이제 길고 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열은 열인데 가역 과정에 대한 열, 변화, 나누기 온도라고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계산하는 법 뭐 이런 거는 이제 연력학 수업에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정의된다라는 것만 알고 지나갈게요. 사실 이 정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결국은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말하자면은 쓸모없는 그러니까 열이 많아지는 세상. 그러니까 일과 열이 완벽하게 대등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어느 쪽이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자, 일은 열로 100% 바꿀 수 있는데 열은 일로 100%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쪽이 가치가 높죠? 일이 더 가치가 높죠. 가치가 없어진 열이 많아진 세상을 이제 엔트로피가 높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점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인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고립계의 경우에는 각계 유지가 되든지 변화량이죠. 각계 유지가 되든지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물리학자들한테도 상당히 충격을 줬던 게 어떤 물리량이 지 혼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립계잖아요. 고립계니까 에너지도 물질도 주위와 교환이 안 되는데 지 혼자 늘어나고 있는 어떤 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엔트로피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가역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즉 평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가는 방향이나 요렇게 오는 방향이나 그러니까 제 말은 변화를 봤을 때 요렇게 가는 변화나 요렇게 오는 변화나 둘 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변화로 보이게 되고요. 엔트로피가 똑같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반면 이제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가역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오는 것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고립기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런 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법칙을 합시다. 갑자기 급발진. 자, 2법칙과 3법칙. 네. 3법칙은 2법칙보다 차라리 쉬워요. 얘는 뭐냐면 완벽하게 결정성을 이루는 고체 물질은 엔트로피가 0켈빈에서 0이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엔트로피를 온도를 0으로 보내게 되면 0이 된다. 이게 이제 완벽한 결정성이라는 이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한데요. 자,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 자, 이건 이제 엔트로피를 내가 온도를 쭉 낮춰가면서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얘가 완벽한 결정성 물질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딱 0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법칙이 됩니다. 엔트로피가. 그래서 이게 있으면 여러모로 좋아요. 왜냐면 이제 출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것은 에너지와는 다르게 내부 에너지와는 다르게 얘는 절대적인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을 하면. 근데 이게 뒤에 별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자, 그다음에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클라우지우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 자,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고립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우주가 고립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사실. 138억 광년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우주는 고립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 총량은 결국 개의 엔트로피와 그다음에 주위의 엔트로피를 합친 것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 역시 개의 엔트로피 변화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합친 것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식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고립계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엔트로피 총량은 같거나 증가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주위라고 하는 애 입장에서 보면 자, 걔는 얼마나 커요? 코딱지만 하죠. 왜? 우주 전체에서 여기 요만큼을 뺀 거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주위 입장에서는 다 가역적인 거예요. 이게 코딱지만큼 변한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엔트로피의 정의식이 델타 Q 가역 과정에 대한 변화, 가역 변화, 죄송합니다. 가역 변화의 열이 얼마만큼 주위랑 걔가 주고받느냐라고 주어지는데 얘는 뭐 무조건 가역 과정이니까 그냥 주위가 받은 열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면 걔가 가역 과정을 거치든 비가역 과정을 거치든 상관없고 주위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다 가역 과정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대입을 해주고요. 근데 이 주위가 받은 열은 어디서 왔냐? 결국 걔에서 왔죠. 걔는 그만큼의 열을 잃게 됩니다. 열을 줬다고 하면. 반대로 주위가 열을 뺏겼다라고 하면 걔가 그만큼의 열을 받은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까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위에 있는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에 대한 식이 밑에 있는 식으로 우리가 고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개의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개의 열 변화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개의 성질 그리고 온도라는 것도 역시 개의 성질이죠. 개의 성질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얘를 사실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ds라고 하는 애는 델타 q 네, t 지금 시스템자를 뺐어요. 어차피 우리가 개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 똑같은 게 있는데 네,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젠가요? 등호는 우리가 딱 보니까 이게 엔트로피의 정의식이었죠.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가역 과정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등호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요. 우리가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했고요. 자, 연력학의 근본 방정식, 뭐 기본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제1법칙에 따르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 변화, 그리고 열의 양, 그리고 일의 양을 더한 걸로 우리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역 변화를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여기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나요? 얘가 TDS로 쓰여지게 됩니다. 왜? DS라고 하는 정의가 델타 Q 리버서블 나누기 T니까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맞죠? T를 넘겨주면 그쵸? 그 다음에 1의 가역 변화라는 건 뭘까요? 1의 가역 변화는 아까 우리가 팽창 1을 생각을 했을 때 원래 델타 W는 마이너스 P 외부 압력 곱하기 dV였어요. 근데 얘가 가역 과정에 되려면 외부랑 내부의 압력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달라버리면 확 바뀌어버리겠죠.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얘랑 얘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가역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 놈은 결국 마이너스 PD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P를 그냥 대입을 해주는 거죠. 걔 내부의 압력을. 그러면 TDS 마이너스 PDV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가역 과정을 가정을 하고서 이렇게 지금 유도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 내부 에너지, 온도, 엔트로피, 압력, 부피는 전부 다 상태 함수예요. 상태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얘가 왔다 하더라도 그 값이 똑같은 애라고 했습니다. 가역 과정을 거쳐서 왔든 비가역 과정을 거쳐서 왔든 얘들은 항상 성립하는 값들입니다. 즉, 이 식은 지금 제가 가역 과정으로 유도를 했지만 상태 함수들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냥 항상 성립한다. 가역 과정이든 비가역 과정이든 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연력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 연력학의 근본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얘가 왜 중요하냐? 이건 아마 연력학 시간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독립변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식을 이렇게 써놨다는 거는요. 내부 에너지의 약간 변화가 엔트로피의 약간 변화와 부피의 약간 변화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 앞에 적절히 어떤 숫자를 곱해줘야 되긴 하지만
약간 내부 에너지가 바뀌려면 엔트로피를 약간 바꾸고 부피를 약간 바꿔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요거를 마치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는 놈은 결국 엔트로피와 부피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요 엔트로피와 부피라는 놈을 요 내부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독립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요 식이 지금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죠. 요 식에 따르면 엔트로피 살짝 바꾸고 부피 약간 바꾸면 내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니까 이 식에 따르면 이제 내부 에너지를 요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우리가 쓰게 된다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 상태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미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수학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u의 약간 변화는 상태 함수들에 대해서 ds의 약간 변화, dv의 약간 변화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x랑 y에 대해서 쓰여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의 약간 변화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편미분을 조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x의 약간 변화, 요 변수, x의 약간 변화, 두 번째 변수 y의 약간 변화를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그때 앞에 적절한 애들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곱한 애들이 누구냐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애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 dy 앞에는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애를 씁니다. 그리고 편미분 기호에서 요거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고정 변수들을 나타내는 값이죠. 그래서 요 똑같은 원리를 여기도 적용을 해보면 U라고 하는 내부 에너지를 S랑 V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쓰게 된다면 S의 약간 변화, V의 약간 변화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때 각각 앞에 붙게 되는 숫자들은 각각 U를 S로 미분해준 애, U를 V로 미분해준 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건 받아들이세요. 수학이 그래요. 네,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을 두 개를 갖고 있죠. 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뭘 알 수가 있나요? 얘랑 얘랑 같고요. 그렇죠? 얘랑 얘랑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정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온도라는 놈을 희한하게도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로 미분하면 온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내부 에너지를 부피로 미분을 하면 압력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연력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관계가 되겠고요. 관계식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을 이제 온도와 압력의 연력학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예요. 라든지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대신에 DUDS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수학 얘기를 해야죠. 오일러 선생님은 이제 훌륭한 수학자 선생님이시죠. 오일러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X, Y, Z라고 하는 세 가지 크기 성질이 있어요. 크기 성질들이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요게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 식에서 여기가 이제 오일러의 정리예요, 그냥. 오일러의 정리고요. 그랬을 때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한 때는 크기 성질인가요, 세기 성질인가요? 크기 성질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걔를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 2배가 되니까요. 엔트로피 크기 성질이고 부피 역시 크기 성질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하면 내부 에너지를 요 식대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얘랑 얘를 앞에서 우리가 구했는데 아까 연력학적 정의로 우리가 구해놨죠. 얘는 온도였고 얘는 마이너스 P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TS 빼기 PV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T랑 S가 짝꿍이고요. 마이너스 P랑 V가 짝꿍입니다. 얘들을 이제 짝꿍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켤레쌍이라고 부릅니다. conjugate pairs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T랑 S가 켤레쌍이고 P랑 V가 켤레쌍이죠. 걔네들은 붙어 다닌다. 짝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르장드르도 이제 훌륭한 물리학자 선생님이신데요. 자,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 내부 에너지라는 놈은 자연스러운 독립 변수가 엔트로피랑 부피였어요. 근데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부피를 딱 고정을 해놓고 실험을 하는 건 뭐 그렇다 쳐요. 엔트로피를 고정을 해놓고 실험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변수들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변수들을 자연스러운 독립 변수로 갖는 에너지랑 유사한 함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때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이 켤레쌍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직접 보시면 돼요. 자, 부피 대신에 내가 압력이라고 하는 애를 독립 변수로 갖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독립 변수로. 그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요 위에다가 원래 마이너스 P랑 V가 켤레쌍이었으니까 둘을 곱해서 빼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내부 에너지에다가 PV를 더해주면 H라고 하는 새로운 양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엔탈피라는 용어로 아마 연력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일반학에도 나오죠. 근데 이거를 뭐 원래는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르장드르 변환으로 설명을 하면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의 작은 양 변화, DH의 작은 양 변화는 DU, 얘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DPV가 되는데 DPV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그냥 미분하듯이 이렇게 쪼개주면 됩니다. 이렇게 쪼개주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TDS 마이너스 PDV였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여기 이제 연력학의 기본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기본 방정식에 의해서 그러면 요 네 개를 다 더해주게 되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남는 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함수가 H라고 하는 함수가 조금 바뀌려면 S가 조금 바뀌거나 P가 조금 바뀌면 되죠. 이제 자연스러운 독립 변수가 S와 P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좋죠. 아, 그러면 난 이제 엔트로피 변환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엔트로피 대신에 온도를 바꿔볼래요. 왜 온도요? 온도랑 엔트로피가 짝꿍이었죠, 아까. 그래서 온도를 변수로 하는 함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빼주면 됩니다. T랑 S를 곱한 다음에 얘네 둘이 짝꿍이었으니까 걔들을 빼주면 내분에 대해서 빼주게 되면 U-TS가 되는데 얘는 여러분이 연력학 시간에 헬로몰츠 에너지라고 배운 녀석이에요. 자, 얘도 미분꼴로 써보면 조금 바뀌는 내부 에너지는 DTS가 되는데 얘도 역시 TDS 플러스 SDT가 되죠. 그리고 얘는 아까도 봤듯이 TDS 마이너스 PDV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이 지워지고 남는 애만 카운트 해주면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 즉 A가 약간 바뀌려면 T가 약간 바뀌거나 V가 약간 바뀌면 된다. 즉 A라고 하는 애는 T와 V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두 개 다 바꾸고 싶어요. T와 P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다 빼주면 됩니다. 둘 다 빼준 놈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놈이고요. 역시 똑같게 계산을 해주시면 네,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에서 G의 약간 변화는 T의 약간 변화와 P의 약간 변화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G는 T와 P에 의존하는 함수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다 에너지 단위를 가져요. 그래서 에너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모 에너지랑은 물리적으로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깊이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 연력학적 포텐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력학 포텐셜. 그래서 보시면 내부 에너지에다가 PV를 더해주게 되면 엔탈피, 내부 에너지에다가 TS를 빼주게 되면 헬르몰츠 에너지, 둘 다 해주게 되면 깁스 에너지가 되죠. 보신 것처럼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쉽게 얘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쉽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네, 상대적으로 쉽게.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 똑같은 건데 앞에 있는 이제 그냥 표로 보여드렸다면 이제 완벽하게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미분의 형태가 사용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정리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라는 놈은요, TDS-PDV로 쓰여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력학의 기본 법칙이, 방정식이죠. 자, 기계적 평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기계적 평형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가서 거기에서 평형을 이루면 그게 이제 기계적 평형이라고 그랬죠. 그때 변하지 않는 양이 압력과 부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요 항이 됩니다. 압력이 세기 성질이고요. 부피가 크기 성질이죠. 압력이 같아지는 점. 요 앞에 붙어 있는 크기 성질이
죄송합니다. 세기 성질이 같아지는 점에 있는 평형이 이 기계적 평형에 해당을 하고요. 그때 변하지 않는 두 개의 양 중에 크기 성질로서 변하지 않는 양이 이 뒤에 붙어오는 놈이 되죠. 그래서 부피와 압력이 일정한 평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적 평형 한번 볼까요? 열적 평형은 여러분 아까 온도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놈이 관장하는 평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요 세기 성질인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평형이 되겠고요. 그때 유지되는 양은 온도도 유지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크기 성질도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유지가 됩니다. 열적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엔트로피가 유지가 됩니다. 평형 우리 3개 배웠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평형 뭐였죠? 네. 확산평형.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배웠는데 이거를 확산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대응되는 세기 성질이 없어요. 유지되는 세기 성질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똑같은 원리라면 어떤 놈이 올 텐데 그때 유지되는 크기 성질이 우리가 몰수라는 걸 아니까 dn 앞에 어떤 놈이 붙어 있는 형태로 사실은 방정식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걔를 우리가 화학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로 뮤라고 하는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뮤1과 뮤2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확산 평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를 붙여서 식을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열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이제 열적 평형을 관장하는 항, 기계적 평형을 관장하는 항, 그리고 확산 평형을 관장하는 항으로 합쳐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저와 같이 했던 르장드르 변환을 해주게 되면 사실은 이 마지막 항은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 쟤를 우리가 빼주거나 더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확장된 버전으로서의 열역학 포텐셜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독립 변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게 얘를 이렇게 u에 대한 함수를 쓰게 되면 s에 대해서 v에 대해서 n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u가 변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역시 우리가 얘의 전미분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항을 비교를 해주면 t랑 얘랑 같게 되고 마이너스 p랑 얘랑 같게 되고 뮤랑 얘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t와 p와 u를 얻을 수 있는지 연력학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완벽한 버전이에요.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여기까지 오기 위해 한 단계 이제 중간 단계를 거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뮤라는 놈이 누구냐? 이게 화학 포텐셜을 갑자기 정의를 뜬금없이 했는데 그냥 필요하니까 정의를 했는데요. 얘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자, 깁스 에너지에 대한 지금 항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깁스 에너지에 대한 이 방정식을 잘 보면 요거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애는 T와 P와 N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잘 보세요. 깁스 에너지 자체는 크기 성질입니다. 맞죠? 자, 온도 압력은 크기 성질인가요? 세기 성질인가요? 얘네들은 세기 성질이에요. 그리고 몰수는 크기 성질입니다. 깁스 에너지의 독립 변수 중에 크기 성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얘는 크기 성질인데 그 독립 변수 중에 크기 성질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을 2배를 만들었으면 깁스 에너지도 2배가 돼야 되고 몰수도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랑 P는 사실은 그거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가 비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2배가 된 만큼 2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의 형태를 써보면 n에 비례하고 나머지 t랑 p에 의존하는 어떠한 함수 걔를 그냥 제가 스몰 g, 소문자 g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크기 성질의 성질로부터 크기 성질이 가져야만 하는 것 때문에 걔가 2배가 되면 크기 성질은 2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몰수 하나만 독립변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기 성질로서 몰수 하나만 크기 성질로서 변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우리가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얘를 n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이 녀석을. 그러면 여기에는 n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n 이거 미분돼서 날아가 버리고 그냥 g of tp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뭐 대단한 미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상수 곱하기 어떤 1차식 같은 형태의 미분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종합을 해보면 자,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 of tp가
n분의 g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g of tp가 dg d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모아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dg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에서 뮤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뮤라는 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맞죠? 이거는 3페이지 전인가 있어요. 그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 겁니다.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근데 G of TP래요. 근데 G of TP는 또 뭐래요? G 나누기 N이래요. 그래서 등식 여러 개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뮤라고 하는 놈의 정체가 나옵니다. 얘는 N분의 G예요. N분의 G가 뭐죠? 몰 깁스 에너지가 됩니다. 몰당 깁스 에너지. 그래서 뮤라는 놈이 뭔가 대단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확산평형을 관장하는 중요한 놈이긴 한데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새로 도입한 게 아니고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포텐셜이 왜 중요하냐? 를 나가기 전에 한 장이 더 있었군요. 자, 그래서 뮤가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고쳐 쓰게 되면 깁스 에너지는 뮤 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요 n을 여기다 넘겨가지고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우리가 쳐줄 수가 있는데 바로 르장드르 변환을 역으로 해주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에다가 TS를 더해주게 되면 엔탈피가 됩니다. 근데 깁스 에너지가 뮤 n이라며요. 얘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랑 U까지도 다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미분이 안 붙어 있는 형태로도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연력학적 포텐셜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컨주게이트 페어들의 형태로 걔네들의 합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슬라이드를 한 장에 정리를 해보자면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각각의 항이 관장하는 평형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항이 관장하는 그 평형이 기계적 평형이 되겠고요.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압력이 같아지는 평형이고 그때 유지되는 양은 압력과 부피가 되겠습니다. 얘는 열적 평형을 관장하는 항인데요.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평형이 되겠고요. 그때 온도와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항이 바로 확산 평형을 관장하는 항이 되겠고요. 이때 뮤라고 하는 값이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놈인데 얘가 이 존재를 하게 되고 걔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형이고 유지되는 것은 뮤와 n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요 마지막 화학 포텐셜이라는 게 왜 유용하냐? 요게 이제 결국은 상이 여러 개 있는 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액체상과 기체상이 뭐 따로 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고 막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도 만약에 걔가 평형에 있다. 확산 평형에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나 화학 포텐셜은 같아야 합니다. 왜? 화학 포텐셜이 관장하는 것이 확산 평형이니까. 그래서 얘가 평형에 도달을 했다. 걔가. 그러면 기체의 화학 포텐셜과 액체의 화학 포텐셜을 계산한 다음에 같다라고 놔버리면 그 다음에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부 연력학에서 화학과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언급을 하고 네, 연력학 복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